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 이전원 3학년 백혜신입니다. 저는 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의 아나토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는 포탈베인이나 헤파틱 알터리 브랜치하고 나란하게 주행을 하는데, 이게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하얗게 표시된 게 이제 포탈베인인데 이 검은 게 이제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트라헤파틱 바일덕트는 정상에서도 초음파로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면은 고에코의 벽을 가진 관 모양의 무에코 구조물로 보이는데요. 보통 직경은 이 하일럼 부분에서는 2mm 정도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페리페럴에서는 1mm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제 포탈베인하고 같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인접방 포탈베인 직경의 40% 미만이 보통인데, 이제 이거를 넘어가면은 그 딜러테이션이 돼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 밖으로 나와서 익스터 헤파틱 바일덕트인데요. 먼저 간 내에서 라이트 헤파틱 덕트와 레프트 헤파틱 덕트가 만나서 나오면은 커먼 헤파틱 덕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시스틱 덕트와 만나면 커먼 바일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그 초음파상에서 시스틱 덕트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둘 구분이 어렵고, 그래서 보통 커먼 덕트라고 그냥 하나로 묶어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 커먼 덕트는 이렇게 쭉 주행을 하다가 판크레아스 뒤로 가서 다시 판크레아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 판크라틱 덕트하고 만나서 엠필라우 바타를 통해서 12지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이덕트의 이 익스트라헤파틱 바이덕트의 정상 내경은 4에서 7mm 정도라고 하는데, 이제 65세 미만에서는 보통 6mm 이하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6에서 8mm 같은 경우는 경계부 확장이고, 8mm 이상이 되면 확장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mm 이상이 되면은 옵스트럭션에 의한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mm 이상이 돼도 정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나이가 많아서 그 바일덕트의 일라스티시티가 떨어진 경우나 담낭 절제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바일덕트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담도 폐쇄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담도 확장이 된 적이 있었던 그런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8mm 이상이라도 정상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커먼 덕트의 직경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초음파상에서 이 부분을 보시면 라이트 헤파틱 알터리의 단면이 보이고, 여기도 이렇게 단면이 보이는데요. 여기 걸블레더가 있고 포탈베인이 있는데, 이 사이로 이렇게 커먼 덕트가 지나는데, 이 꺾이는 부분을 제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벽 두께를 제외하고 내경만을 그 측정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담도를 초음파로 볼 때는 먼저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금식을 하고 3.5에서 5 메가헤르츠 그 프로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스파인 포지션에서 검사를 하는데, 스파인 포지션에서 검사할 때 그 위에서 이 위 그 유문부에 이제 가스가 차면은 그 뒤로 바이덕트가 이렇게 지나기 때문에 그 가려서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레프트 레터럴 디큐비터스를 높이면은 위가 우리 몸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중력받아서 쭉 내려가서 가리는 부분이 줄어들어서 더 잘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그 담도를 볼 때 루틴으로 보는 그 방향이, 첫 번째가 에피게스트릭 트랜스버스 스캔이 있는데, 이렇게 가로로 에피게스트릭 부분에 되는 게 있고,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라이트 안테리어 오블리크 스캔 이렇게 볼 수 있고, 라이트 롱기튜디널 스캔을 이렇게 수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에피게스트릭 트랜스버스 스캔을 보시면은 이렇게 통촉자를 대는데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간 좌엽인데, 여기 이게 이제 레프트 포탈 베인의 그 레터로 안테리어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그 위를 보시면은 여기 주변이 고 에코로 하얗게 나타나고, 그 내부는 무 에코로 나타나는 담도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헤파틱 바일덕트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에피게스틱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레터로 그 레프트 포탈 베인의 레터로 인퍼리어 브랜치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거보다 이제 더 등 쪽으로 보면은 여기 또 얇게 인터헤파틱 바일덕트가 관찰이 됩니다. 다음 스캔은 라이트 서브코스탈 스캔인데요. 이렇게 되시면은 이제
이건 이제 라이트 포탈 베인, 레프트 포탈 베인이 이게 만나는 부분인데 이 위쪽 그 배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라이트 그 헤파틱 그 덕트와 레프트 헤파틱 덕트가 만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간내 담관이 처음으로 분지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스캔은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라이트 포탈 베인보다 이렇게 등 쪽에 또 보시면 간내 담관을 라이트 그 인트라헤파틱 덕트를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캔은 라이트 안테리어 오블리크 스캔인데요. 여기 간이 있고 간 바깥에 이제 포탈 베인하고 IVC가 있는데요. 그보다 이 배 쪽으로 보시면은 왼쪽 하나 복측. 복측으로 복측으로 보시면은 엑스트라 헤파틱 덕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프록시말입니다. 다음 스캔은 라이트 롱기튜디널 스캔인데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오 덕트 이건 이제 디스탈입니다. 아까 전에는 프록시말이었고 이번엔 디스탈이었습니다. 다음 다시 또 에피가스트릭 트랜스버스 스캔인데 아까보다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보시면은 그 간 바깥에 있는 부분 중에서 아까 전에 그 판크레아스 쪽으로 내려가서 안으로 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작은 동그란 게 이제 인트라 판크레아틱 커먼 바이오 덕트입니다. 그 위에는 가스트로 디오데널 알터리가 있고 여기 또 SMV고 에올타도 있고 IVC도 있습니다. 다음 점으로 가시면 칼라도플러 보시면은 가스트로 디오데널 알터리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도플러상 혈류가 관찰이 되고 반대로 인트라 판크레아틱 그 바이오덕트에서는 그 혈류가 관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례 보시면은 54세 남자 환자인데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리버 펑션 테스트는 노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테리어 오블리크 스캔이니까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오덕트의 프록시멀 부분인데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롱기튜디널 스캔이니까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오덕트지만 그 디스탈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코 에코성에 그 점 같은 여기 병변이 보이고요.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점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ERCP 시행한 결과 그 스몰 싱글 블랙 피그먼트 스톤이었는데 그래서 ERCP 통해서 다 제거를 하였고 또 여기 바이오덕트가 딜라테이션이 된 부분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BD 스톤인데 CBD 스톤은 담낭결석 환자의 15%에서 발생을 하고 서양은 대부분 담낭에서 생긴 2차 결석이지만 동양에서는 회충이나 간호충 같은 기생충이 원발성 결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민감도는 25%에서 75%이고 대부분은 췌장 부위 가까이 원위부 총관에 보입니다. 그래서 CBD 스톤의 초음파 소견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파인딩이 있는데 간외 담간 엑스트라파틱 바이오덕트 내에 스트롱 있고 이렇게 스톤이 보이고 또 그 스톤 뒤쪽으로 후방 그 섀도우가 보이고 또 엑스트라파틱 바이오덕트의 확장이 보이는데 셋 다 보이는 경우는 60% 정도고 이게 하나씩 안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바이오덕트가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되어 있고 여기 스톤이 있고요. 여기도 바이오덕트가 커먼 바이오덕트가 확장이 되어 있고 스톤이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에는 인트라 헤파틱 덕트에 있는 스톤인데요. 이 경우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에코성 병변으로 나타나는데 섀도우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섀도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인트라 헤파틱 바이오덕트에 있는 스톤하고 감별해야 될 게 간 실질 내에 있는 석회화 병변인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실질 내 부분에 이렇게 고에코성 병변이 나타나고 뒤에 클리어하게 섀도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담낭 수술을 받은 경우에 이제 담도에 공기가 차서 뉴모빌리아가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공기가 찼기 때문에 뒤에 링다마 링다마티트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기이기 때문에 몸 움직이면 이 병변 위치가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파인 포지션으로 누우면은 그 레터럴 그 부분이 이제 레프트 로브의 레터럴이 이제 가장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이런 병변이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48세 남자인데 2주 전부터 발생한 소화불량 및 심화부 dun통 주소로 내원했고 리버 펑션 테스트도 노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바이덕트 여기 걸블레더가 관찰이 되고 걸블레더도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바이덕트가 크게 확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 장을 가시면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레프트 헤파틱 덕트와 라이트 헤파틱 덕트가 만나고 시스틱 덕트하고 만난 이 부분에서 휴지폰으로 이렇게 딜라테이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걸블레더고요. 네, 다음 장. 네, 그래서 이게 콜레도칼 시스트인데요. 담도의 상층성, 국소 또는 미만성의 난성 확장. 이거 대부분 어릴 때 발견되는데 20%는 성인이 된 후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담관암 위험성이 이게 있으면 이제 그 판크레아틱 주스가 역류해서 염증이 많이 와서 이제 담관암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담관이 낭성으로 확장이 되든지 아니면 낭성 구조물과 담도의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담관 내부에 담즙 망각이나 결석이나 뭐 메스, 솔리드 메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네. 콜레도칼 시스트를 분류하면은 토단위 분류를 많이 사용하는데 1형을 보시면 1A는 그 총 담관 전체가 낭성으로 확장되고 1B는 원위부 디스탈 총 담관이 낭성으로 확장되고 1C는 아까 보신 것처럼 휴지폼으로 확장이 됩니다. 2형은 총 담관의 그 개실 그 다이버티큘럼이 나타나고 3는 총 담관에서 12지장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서 그 병 내에 있는 부분만 그 낭성으로 확장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4A는 그 간 안쪽이나 간 바깥쪽에 있는 담관의 여러 군데 이제 다발성으로 시스트처럼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고 4B는 총관에만 있는데 여러 개의 그 담관 확장이 나타납니다. 5는 간 내 담관에서 하나나 그 이상의 낭성 확장인데 칼로리 디지즈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54세 남자 환자입니다. 3주 전부터 심하고 등통 그리고 1주 전부터 소변색이 진해져서 내원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 메스로 보이는 그 병변이 있고요. 그 주변에 시스틱 덕트가 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고 인트라헤파틱. 인트라헤파틱 덕트가 네, 다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네, 그 메스가 있고 인트라헤파틱 덕트가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4번인데 이제 75세 여자입니다. 무기력증과 상복부 불쾌감으로 내원했는데 그 이테릭 스클레라 해서 공막 황달로 왔습니다. 그 혹시 다음 장 혹시 네, 여기 보시면은 시스틱 덕트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고 여기는 CBD 커먼 바일 덕트가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 스톤이 지금 메스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콜란지오 칼시노마인데 대부분 거의 다 아데노칼시노마에 속하고 그리고 그 이 발생 빈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이제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나 담관 낭종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가족성 인중증, 간섭증증 카롤리병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 위치에 따라서 하면은 간 내, 간 문, 그리고 간 외로 나눌 수 있고 형태에 따라 나누면은 그 덕트 그 벽에서 더 퍼져나가서 간으로 침범한 돌출형 종기 형성형이 있고 그리고 벽 안에만 국한돼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침륜형이 있고 그리고 관에서 안쪽으로 용종처럼 자라는 용종형 관내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은 하엘라 콜란지오 칼시노마입니다. 클라스킨 튜머라고도 하는데 그 좌우 담도가 합류하는 그 하일런 부분에서 또는 근위부 총관관 그 커먼 헤파틱 덕트를 침범을 하는데요. 전체 담관은 50%를 차지하고 조기에 황달이나 담관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면 그때 크기가 작다고 합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 간내 담관이 확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좌우 그 덕트가 만나는 헤파틱 덕트가 만나는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불합류 그 두 관이 불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간문부에 고형 종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치민형이 이 중에서 아까 전에 그 중에서 가장 흔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보이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원래 메스가 있는데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등의 콧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부분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간이 위축이 될 때 이제 로버 아니면 세그먼탈
아토피가 생길 수 있고 문맥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간을 침범하거나 림프절 정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엑스트라헤파틱 콜란지오 칼시노마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 외 담관에 생긴 원발성 종양인데 이제 대부분 악성이라고 합니다. 또 초음파 소견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그 엑스트라헤파틱 덕트가 이제 확장이 되어 있고 이제 간 외 담관이 확장되어 있으니까 간 내 담관도 따라서 확장이 되고 또 이 담관 내 종괴도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담낭 종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시스틱 덕트가 함유가 되는 부위보다 더 그 원 쪽에 원위부 디스탈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담낭 종대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5번째 케이스입니다. 63세 남자 환자인데요. 건강검진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하얗게 이렇게 쭉쭉 길어진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설명했던 그 코멘텔레. 네, 코메텔레코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 작은 시스트처럼 생긴 것들이 여러 개 나타나 있고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빌리아리 하마토마인데요. 초음파 소견으로 나타나는 거 이제 간 실질에 무수히 많은 낭종이 이제 뒤덮고 있어서 작은 낭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 고에코의 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좀 더 커지면 이렇게 코메테일 에코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더 커지면 단순 낭종처럼 보일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낭종이 크기가 크면 뒤쪽에 이렇게 고에코성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 실질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간 실질의 질감이 거칠어 보여서 간 경변이나 아니면 지방간하고 혼동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간흡충증인데요. 간흡충은 그 페리페럴 인트라헤파틱 덕트에 보통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주변이 이제 미만성 확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내 담관의 벽이나 담관 주변이 에코성 비율을 보이게 되고요. 에코성 비율을 보이게 되고 GB 슬러지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걸블레더를 보는 거는 이제 장축이나 단축으로 이렇게 두 가지 뷰를 볼 수도 있고, 네. 다음은 바일덕트를 볼 때는 그 간 내에서 세 가지, 간 외에서 두 가지 뷰를 볼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레프트 그 로브에 있는 그 레프트 인터레파틱 바일덕트도 인터레파틱 덕트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레프트 덕트와 라이트 인터레파틱 덕트가 만나는 부분도 볼 수 있고 라이트 헤파틱 덕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프록시말. 네, 프록시말 엑스트라헤파틱 바일닥트. 바일덕트이고 디스탈. 디스탈입니다. 요것도 요거는 프록시말이에요. 요거는 프록시말, 디스탈. 네. 요거는 프록시말. 네.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을 열심히 했어요. 조금 뭐 틀리는 것도 있고 미스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가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 존디스 환자가 이게 인트라헤파틱 바일닥트가 옵스트럭션 돼 생기는 옵스트럭티브 존디스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우리가 그 헤파토셀룰라 존디스, 이거 감별이 아주 쉽게 되는데 이걸 가장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레지던트 할 때는 그 당시에 내가 수련 받을 때는 경북대학교에 초음파가 없었어요. 초음파가 없으니까 존디스 환자가 오면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것이 헤파토셀룰라냐 옵스트럭티브 존디스 감별이, 물론 뭐 히스토리나 피 검사라든지 토탈 비리루빈 어떤지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레이쇼라든지 또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또 굉장히 애매한 경우도 있죠. 이럴 때는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초음파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환자를 엑스레이시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바늘로 찔러요. 이제 블라인드하게 찌르죠. 바늘로 찌르면 바일닥트가 정상일 때는 아니고 늘어날 때는 이 찔리는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늘 그만 바일닥트가 아주 가는 바일닥트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옵스트럭션 존디스. 그러면 이 소리가 두두두두둑 소리 나요. 마치 그 뭐라 할까 그 뚫는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브라인드 뚫버가 다이를 이어준 거예요. 다이를 이어주면 딜라테이션 바일닥트를 통해가 바일이 쭉 내려오면서 CBD로 내려오거든. 그러면 옵스트럭티브 존디스구나. 그러고 옵스트럭션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을 알 수가 있지요. 네.
그렇게 진단했어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음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 당시에 우리 환자들이 가장 많은 환자들이 뭐가 많았냐면 아메비 리버 옵셔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리버 옵셔스가. 그래서 아메비 리버 옵셔스 오면 우리가 부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그 당시에는 그 스캔이 있었어요. 라디오 아이소토프 스캔인데 테크니슘 99M 스캔을 하면 거기 이제 콜드 에리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부분은 정상 부분은 업테이크가 되는데 압세스는 업테이크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자를 AP 다이메터 AP로 찍고 라테랄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 집 병실에 가가 이렇게 이제 사진을 이렇게 배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대충 이제 감각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블라인드하게 찔러죠. 찔러가 압세스를 끄집어내면 아메비 리버 압세스로 진단해요. 물론 HCC도 그렇게 진단했죠. 그렇게 보고 이제 리버 바이프시를 했죠. 그 당시에는 CT가 없었기 때문에 진단은 그 HCC의 진단이 뭐냐면 바이옵시나 사이톨로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찔렀어요. 내가 레지던트 할 때 리버 바이옵시, 리버 사이톨로지, 그 다음에 이 바늘로 찌르는 그걸 굉장히 많이. 그거는 몇 년차 잡이? 1년차 잡이에요. 1년차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무사 단자 리버 바이옵시, 그 다음에 압세스 드레이니지, 그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틀리가 뭐 지금 그래 1년차 가면 난리가 나죠. 펠로 우리 때는 펠로도 없었거든요. 펠로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4년째 내가 했는데 시스템이 전혀 틀렸어요. 1년차는 하는 일은 주치의하고 그 다음에 5만 프로시저는 1년차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차는 뭐 하냐? 그 당시에는 무의촌이 많아가지고 무의촌 공보위로 파견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3년차 하는 일은 1년차 하는 일을 백업하는 거예요. 4년차는 뭐 하냐? 외래 봐야 되죠. 외래 보고 그러게. 그렇게 그 당시에 4년차 역할은 지금의 펠로 역할이었고 우리 1년차 역할은 프로시저하고 5만 이걸 다 했거든요. 뭐 100개 다 했어요. 배 안에다가 뚫러 가지고 트로카도 집어넣고 페리토니알 다이리시스도 했고 뭐 프로시저는 엄청 많이 했어요. 하면서 우리 선배 욕을 막 많이 했죠. 선배는 뭐라 하느냐면 3년차 야 그런 험한 일은 아래 끝들이야지 3년차에 높으신 분이 그 장갑을 꼈어도 되겠느냐. 완전히 지금하고 틀리죠. 지금은 1년차는 시다 역할을 하고 펠로 돼야 하는데 나는 1년차 때 리버 바이프시도 하고 리날 바이프시도 3년차 때 하고 5만 프로시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프로시저가 막 안 하겠다. 지금 하고 싶어도 주지를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초음파가 없어가지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일 고민이 뭐냐면 응급실에 가면 1년차 응급실 커버할게요. 요즘 2년차 가잖아요. 하면 내하고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일반외과인데 일반외과 4년차거든요. 그것도 군대 갔다 온 4년차면 내보다 몇 년, 6년 선배예요. 그러니까 내보다 대학교 4년차 갔다 오면 내보다 3년 높으잖아요. 그게 군대가 3년 갔다 오면 6년 높으잖아요. 내하고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되죠. 1년차가 군대 갔다 온 4년차 상대하면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아프다 하느냐 이게 어깨 아프다면 수술해야 할 병인지 내과적인 치료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초음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과한테 불리면 외과에서는 내과 환자를 불렀다고 야단치죠. 그 다음에 또 환자들이 배가 아프다 걔가 외과 환자를 그 데메롤이나 뭐 이런 진통절주만 외과서 또 난리 나죠. 왜냐하면 수술 환자 배 안 아프면 환자가 수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년차가 왔을 때 진단이 안 돼요. 환자는 아프다고 하고 진통제 돌려갔는데 진통제 줬다가 고년차한테 야단 맞고 이 중간에 낑겨가지고 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물론 뭐 그때부터 배울 것도 많았지만 진짜 뭐 지금 내가 초음파를 응급실하면 문제 없죠. 왜냐면 초음파 기계만 있으면 딱 보고 진단 다이가 아 이건 내과 이건 외과 내과 환자 되면 내가 진통제를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진통제 줬으면 되는 거죠. 죽어도 외과 환자는 빨리 서전한테 전화가 아유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왔습니다. 집에 파이브 왔습니다. 빨리 수술하십시오. 앞에 왔습니다. 빨리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다 교통경로를 다 해버리고만 나는 아주 편한데 그 당시에는 초음파가 고생은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CS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CS를 한 번도 보신 분이 없죠. 대구 이쪽은 CS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보다 CS 환자가 더 많았습니다. CS 오면 치료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CS가 너무 심하면 외과에서 이걸로 그걸 CBD에다가 튜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에 CBD가 트로카를 집어여가 CBD 드레인이잖아. 이 CBD 안에 막 CS 벌레가 1000cc IV 바트를 꽉 찹니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CS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CS 때문에 존디스도 오고 CS 때문에 각종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해요. 그 당시에 경북대학의 양리학 교실에 김종석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지금 동대구 의원이라고 지금 MBC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인데 아버님인데 그 동대구 원장님은 일반외과고 그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경이는 만주국이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을 과대학을 나셔가 대구의 경북의대에서 그 양리학 교수님 하셨습니다. 이분이 평생 연구했는 게 뭐냐면 CS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CS 치료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양리학의 약을 이제 지금 가면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의 환자들이 경북대학의 양리학 교실에 CS 약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약을 내가 그때 양리학 교실의 교실이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환자한테 CS 하는데 그 약을 쓰면 정말 CS가 막 줄줄줄줄 막 리버에 있던 CS 줄줄줄 12도로 해가지고 밑으로 빠져내려와요. 확실히 CS는 좀 줄어드는 건 틀림없어요. 문제는 이 약의 톡식 하나가 헤파타이티스가 생겨버려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수술은 잘했는데 뭐 환자가 죽었다는 거 똑같은 거죠. 이 약의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약의 톡식 이펙트가 너무 심했어요. 그러나 워낙 CS의 그 심한성 어쩔 수 없이 우리 대구에 와가 그 약을 먹었죠. 요새는 좀 큰일 나죠. 식약 측에 허가도 안 받고 그냥 약을 쓴다 하나 상상을 못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문제가 안 됐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CS를 굉장히 많이 봐서 CS만 이러면 벌레도 엄청 많아요. CS 약에다 참 그 교수님 허망했죠. 그 CS는 엉뚱한 데서 개발되는 약이었죠. 그런데 그 약은 톡식 이펙트도 없고 CS로 완전히 그걸 했죠. 그러면 CS가 왜 페리페리에서 하느냐? 당연하죠. CS가 센트럴에 살 수가 없죠. 왜 페리페리에 살겠어요? 그렇죠. 흘러내리지 않겠죠. CS 했다 보면 떠내려가가 잘못하면 밑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페리페리에 꽉 박아가 살아야 되죠. 자, 내가 레지던트 할 때 제일 어머니 뭐냐면 일반외과 수술하고 난 뒤에 드레이니지를 박아 놓잖아요. CBD에. 나중에 낳고 나면 이걸 빼쁘잖아요. 빼고 나면 우리 뺀 자리가 바일이 줄줄 안 새겠느냐 이러셔야 돼요. 안 새죠. 왜냐하면 엘라스티시가 있기 때문에 빼면 여기 딱 아무래지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엠피로 파트를 수술하지 않습니까? CBD 스톤을 끄지면 엠피로를 자르고 그 안에다가 바스켓 넣어가지고 CBD를 안에 스톤 끄지면 그걸 그대로 놔두잖아요. 왜냐하면 생긴 스톤이 조그만 스톤이 쫄쫄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대로 놔둬요. 자, 엠피로 파트를 수술하고 나면 그 앞에 두오데뇽에 있는 나쁜 벌레나 나쁜 균이 리버로 가가지고
헤파틱 압세스가 생길 것 같은데 생각에는 안 생기죠. 왜 안 생길까요? 압력, 네? 압력이 계속 그 압력? 그 영유할 만큼 그 압력이 계속 주어지니까 압력? 영역이 못하지 않을까. 약간 비슷한데 압력은 아니에요. 파일이 컨티뉴어스에 일어나잖아요. 헤파토사이트 파일이 인터미트 생기는 거고 계속 생겨가지고 줄줄 내려오거든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수도관이 동파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돗물을 좀 흘리면 수도관이 안 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렇게 리버에서 헤파토사이트 파일이 내려가지고 쭉 컨티뉴어스에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나쁜 균이 역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연기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압력이 아니고 바이러의 프로덕션이 컨티뉴어스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나쁜 균이 역류하기가 어렵죠. 예. 50%. 그 다음에 또 궁금했어요. GB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장기인데 GB를 우리가 수술해 보면 GB 펑션이 없어지잖아요. GB 펑션은 뭐 하는 겁니까? 바이를 농축시키는 거잖아요. 바이를 농축시켜야만이 이 바이리 도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몸의 폐 성분을 다이제션 하잖아요. GB로 수술하면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괜찮죠? 살잖아요. GB 수술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GB로 수술한다면 도대체 GB 역할을 하는 건 누가 합니까? 간이에요. 디오데노, 도대는 거예요. 어느 게 하겠어요? 판크레스, 그래? 응? 버무려서 관계없죠. 단관, 당간이잖아요. 당간이 늘어나잖아요. 예? 당간이 늘어나죠. GB가 당간이 가늘지만도 GB로 수술해 보면 바일이 쫄쫄쫄쫄 내려오잖아요. 내려와 당간에서 대신 당간이 그대로 엠프로 파트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간이 수축해야 담낭이 수축하면서 엠프로 파트가 열려져야 담즙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가 나오는 담즙을 농축은 많이는 못 시키지만 그래도 당간이 늘어나서 농축을 시켜주잖아요. 맞지요? 예. 그렇지 않나? 네. 그렇게 집이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소화력이 떨어지죠. 소화력이 떨어진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오늘 강의 두 사람 아주 잘했습니다. 박수로. 자, 그러면 10분간 쉬고